예, 다시 왔습니다. 유명우님 질문 답하느라고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 이순자님 겁니다. 이순자님이 감상을 읽으면서 느낀 게 아까 김상범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이순자님의 감성 그리고 이 밴쿠버 너구리의 감성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은 좀 이해하기가 까다로워서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겨우 서툴게 줄거리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소설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 소설이 잘못된 경우, 아니면은 독자의 이해력, 추리력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이순자님은 추리력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아까 트로트 얘기했었죠. 그것처럼 취향이 있어요.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작품은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마 이순자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소설의 중심 내용과 제목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쓰려고 했는지 문장을 읽으며 미지근한 기분이 든다. 감성이 안 맞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지적한 거 29쪽, 30쪽, 31쪽에 단락 구성 문제 지적했으니까 밴쿠버 너구리 쓰신 분은 이순자님 지적 보도록 하세요. 이우진님 저기 감상을 보니까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구성상의 흠이라면 주인공과 서은아가 식사 장면에서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민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민지 웃음소리도 좀 이상하고, 그죠? 허허허였던 거야? 개인적인 의문은 마지막 경미가 머문 호텔로 가면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부분. 왜 눈물을 흘릴까? 물론 이게 옴니버스 구성이니까 이제 다음번 은하 시점으로 한 거, 경미 시점으로 한 거, 경미 시점으로 한 거 이제 읽어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옴니버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독자가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흔히 그걸 문학적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건드려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너구리도 아직까지 큰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맞아요. 지금 요 작품 속에서 너구리는 그냥 진현이가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던져주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은하가 때리는 거 하고, 그거 어떤 의미일까? 은하에게는 제 생각에는 아마 아버지의 어떤 형상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모르죠.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요 뒤에 보면 또 그걸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하신 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때리는 걸 나온다고 그렇게 감상을 쓰신 분도 있는데 은하 시점으로 한 것하고 경미 시점으로 한 것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새 주인공 시선으로 바라보는 옴니버스 작품이라는 글에 이해가 갔다.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궁금하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한정민님은 잡식성 더구더구리 달이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아직까지는 누구라고 딱 얘기가 하기가 못하죠.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한정민님이. 사람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남에게 보여주는 나와 실제의 나, 혹은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이렇게 다양하죠. 여기서 잠깐. 사람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번역투. 이게 우리 거의 우리가 모르고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써요. 뭘 가지고 있다. 아,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아, 느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굴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 중계하면서 어느 선수는 서장훈은 197cm에
신장을 가지고 있다. 서장훈의 키가 197cm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서장훈은 키가 197cm이다. 이렇게 돼야지 197cm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장은 키 아니에요. 키 높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다양한 얼굴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고. 유부녀일지도 모르는 여인을 대상으로 온갖 상상을 하는 교수 진현의 감정은 사랑일까? 아까 윤명훈님도 그런 질문하셨는데 제 생각에 이 진현의 은하에 대한 감정은 처음부터 욕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서양 남자하고 키스하는 거 보고서도 아주 안 좋아하잖아요. 지는 못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절하고 자유분방해 보이는 은하는 사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며 자란 가엾은 남성 해모자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한정민님의 추리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반듯하고 착해 보이는 경민은 사춘기 때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결핍을 진현으로부터 충족받기 위해 안간힘 쓴다. 이런 부분 없었잖아요.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은 건강한 여자니 염려 말라며 상대를 배려하는 어찌 보면 가장 걱정되는 캐릭터다. 한정민님의 추리입니다. 한정민님이 작가인가? 이런 인간의 복잡한 심층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그려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스토리를 통해 인간이 존재하는 당위성과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아버지 성향이 딸의 남성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 한정민님이 한 추리대로라면은 은하도 그렇고 경미도 그렇고 어떤 영향이 있을 거예요. 가족적인. 대부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자들은 폭력적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그냥 회초리로 맞고 자란 남자들의 경우에 약간 폭력적인 기질이 보입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에 아버지가 폭력적이면은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을 싫어하게, 남성 혐오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의 성격 형성에 아주 악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뭐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거 소설 속에서 가족 드라마를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서미숙님 감사한 거 제가 늘 칭찬을 하는데 딱 어떤 형식에 갖춰서 나름대로 형식에 갖춰서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등장인물은 누구누구. 글을 쓰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걀명당 때도 그랬지만 달걀명당 제가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호평을 했는데 문장은 참 좋죠. 그다음에 저기 지금 서미숙님도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글을 쓰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옴니버스 19성이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보셨대요. 근데 좀 이상하게 느끼신 거죠. 아무리 옴니버스식이라 해도 지금은 진연 시점이 끝난 내용이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이 이루어지고 은하 경매 시점도 또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이게 서로 연결고리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옴니버스식 구성에서 지금 만약에 에피소드가 3가지다 그러면 이 3가지가 다 독립해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립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독립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한편에서는 절정이 없고 어떤 한편에서는 뭐 발단이 없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옴니버스식 구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편만 가지고 딱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들의 시점이 각각 이루어지는 형식이라도 진연 시점 안에서만은 세 명의 인물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하나의 이야기로 읽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 나온 얘기라면은 등장인물들이 다 나온 다음에 그 인물들이 그 다음 편으로 이어지면서 비중이 옮겨지는 거죠. 지금은 진연의 시점으로 진연이가 중심이 되지만 은하 시점으로 해서는 은하가 중심이 돼서 사건이 진행되고 나중에 경미 시점으로 해서는 경미가 중심이 돼서 사건이 이어지겠죠. 근데 지금 진연 시점으로 쓴 것만 가지고 나머지까지 다 평가하기는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밴쿠버 너구리 완결이 기대된다고. 예, 저도 참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래요. 좀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밴쿠버까지 날아온 경미가 한 달 동안 진연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둘 사이에 사건이 없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건 아이러니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아이러니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못 쓰는 용어들 많아요. 저 뒤에 가면 또 그런 거 하나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이인영님은 항상 짧아요. 짧은데 그 안에 핵심 딱 한마디가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밴쿠버 너구리라는 작품으로 끝나도 괜찮을 것 같다. 예, 밴쿠버 너구리라는 이게 옴니버스식 구성이 아니라 그냥 밴쿠버 너구리라는 제목으로 독립된 한 편의 단편으로 해도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제목이 왜 밴쿠버 너구리인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진연하고 은하하고 경미하고의 관계가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독자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완전히 옴니버스예요. 이인영님은 이대로도 괜찮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인영님의 어떤 감성하고는 이 작품하고 딱 맞은 거야. 그죠? 아까 이순자님은 이 작품하고 감성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인영님이 더 뭐 우수한 사람이고 이순자님이 좀 떨어진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얼굴 다르듯이 다 감성이 다르잖아요. 아까 저 김상모님 질문한 거 그 답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상모님이 뭐 수상작들 문학상 수상작들 쭉 읽어가고 계신데 어떤 작품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수상작품이고 후보작들인데 그게 작품 질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면 자기 취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취향이 안 맞으면 아무리 읽어도 재미없죠. 아까 얘기했던가요? 임영웅이 좋다고 임영웅 나는 임영웅이 노래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난 트로트를 잘 안 들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들으면은 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트로트를 전혀 안 듣는 건 아닌데 일부러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미스 트롯, 예, 뭐 그다음 미스터 트롯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관심이 없으니까. 내 취향이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까 김상호님 질문한 것에도 그렇고 밴쿠버 너구리라는 작품의 감성하고 이순자님의 감성하고 안 맞고 이인영님의 감성하고는 딱 맞고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난 왜 이거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내가 지금 못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순자님도 잘하고 계신데 뭐. 이인영님은 이인영님 나름대로, 이순자님은 이순자님 나름대로, 또 김상호님은 김상호님 나름대로 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주가 지났어요. 이 꾸준히 이렇게 발제 올리고 감상 올리고 이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주인공이 은하라는 낯선 타인을 제멋대로 상상하고 판단하고 실망하는 과정이 재밌어요. 이게 아마 이인영님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야. 이인영님이 어디 가면서 낯선 여자 만나가지고 좀 예쁜 여자, 저 여자는 뭐 하는 여자일까, 몇 살일까, 결혼을 했을까, 어떻게 지나가다 또 마주칠 수 없을까, 그런 상상하잖아요 남자들. 뭐 여자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아주 솔직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게 리얼하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령님 거 전에도 이령님 거 얘기하면서 제가 뭐 칭찬을 많이 했는데 뭐 이령님 뭐 예뻐서 이령님 칭찬 그게 아니라 이령님이 써놓은 걸 보면은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줄거리가 다르잖아요. 보세요. 제대한 진연은 대학 동기의 소개로 경미를 만났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령님이 쓴 줄거리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즉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동기 소개로 경미를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소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 밴쿠버에 온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공간이 시간적으로 뜨죠. 그럼 결국 역순행이 되는 거죠. 플롯의 결과물이 밴쿠버 너구리고 그 플롯의 결과인 밴쿠버 너구리를 플롯을 빼버리고 사건만 시간 순서대로 쭉 쓴 게 이령님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령님이 써놓은 줄거리는 스토리, 그리고 밴쿠버 너구리는 플롯,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소설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줄거리를 여러분들한테 왜 자꾸 써보라고 하냐면은 그거 공부하자는 거예요. 줄거리를 열심히 꼼꼼하게 잘 쓰신 분들 나중에 소설 잘 쓰세요. 장담합니다. 줄거리 꼼꼼하게 잘 쓰신 분들 충분히 나중에 소설 잘 쓰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쓰세요. 그 다음에 저 문장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저 뭐 그림 매끄럽고 상황을 보는 듯 그려냈다 문장 칭찬을 하시면서 이령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세 번째 거 꼭 같이 봅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다. 그래서 김진현입니다. 난 그녀가 내민 손을 잡았다. 뭐냐?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다. 그래서 라는 거는 누구? 진현이의 머릿속에서 생각이에요. 속마음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김진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미 손을 내밀었죠. 그녀가 내민 손을 잡았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서술과 속마음, 대화 세 가지가 복합돼 있어요. 혼합돼 있어요.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안 좋죠. 그죠?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대호님 이제 이제 다 끝났구나. 이거 저는 종합적으로 이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좋다 굿 이러고 세 편이 완성되어 한 편의 중편 소설이 태어날 듯하다. 기대가 크다. 너구리의 의미는 뭘까?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서는 진현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편은 아마 은하가 중심이 될 거예요. 은하를 중심으로 하면 이제 아버지 얘기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그 금발남자 얘기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딸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면 이제 궁금증이 더 이제 해소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미 시점으로 나오면 경미하고 진현의 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진현하고 왜 헤어졌는지도 이제 경미 입장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다 묶여가지고 이야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프롤로그,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야? 진현이 얘기, 여기는 은하 얘기, 경미 얘기, 그 다음에 에필로그. 그래가지고 이 에필로그에서 이게 다 묶일 거예요. 저 프롤로그에서는 아마 주제를 좀 추상적으로 드러내는 게 나올 거예요. 뭐 사람 사는 모습, 과연 나는 너에게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롤로그가 나오고, 그 프롤로그에서 이제 처음에 진현이, 그 다음에 은하, 경미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사실은 이 세 사람의 그 서술 중에 겹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 겹치는 사건은 저번에 제가 제 작품 그 흐르는 강물처럼 그저 보라고 그랬죠. 똑같은 사건인데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하나로 묶여서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읽어야만 이 작품의 전체 주제가 나오게 됐죠.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 작품 읽으면서는 당신의 자리에서는 거기 그 속에 시 한 편이 인용이 되죠. 그거는 그 속에 배현숙인가요? 그 사람의 시예요. 그리고 그 시는 그 시 속의 내용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배현숙이라는 여인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어머니니까 어머니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겠죠. 그런데 그 시는 그 작품에, 당신의 자리라는 그 작품에 잘 녹아 있어요. 사건하고도 그렇고 인물하고도 그렇고 인물의 성격, 캐릭터를 드러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30쪽 32쪽이 보면 시가 나와요. 여기 시가 나오는데 물론 시를 이렇게 빗금을 쳐가지고서는 이거 저 횡구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모르겠어요. 왜 이걸 여기다 넣어놨을까? 즉 인용된 시의 의미는 뭘까? 납득이 안 가요. 그것도 나중에 두 편 다 읽어야 납득이 갈까? 어쩌면은 저기 진연의 어떤 심리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진연의 심리를 나타내는데 꼭 이렇게 시를 인용해야 될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요 시 인용한 거는 좀 흔히 뜬금없다 그죠? 그렇게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밴쿠버 너구리 정리하고요. 어쨌거나 기대가 됩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는 것 같은데 밴쿠버 너구리 잘 쓴 작품이에요. 문장 좋잖아요. 그리고 읽으면 그냥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진현이하고 은하도 그렇고 경미가 와서 반찬 넣어준 것도 그렇고 눈앞에 다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잘 썼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제 우리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완성된 작품 우리 게시판 카페에다 좀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 작품입니다. 하연딸. 이대호님이 발제를 해주셨어요. 인물을 하나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를 해줬고 그다음 느낀 점 특별한 건 없고요. 좀 좋게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주인공이 탈북하면서 밤 12시 하연딸이 뜨는 시간에 움직였기 때문에 제목을 하연딸이라 했을 것이다. 굴곡진 인생에 쪼그라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 상희가 탈북하면서 하연딸이 떠 있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 없었죠, 그죠? 저도 기억이 없는데. 아 그리고 이거는 탈북한 사람들 다 얘기 들어봐도 이 하연딸이건 상연딸이건 이렇게 달이 떠 있을 적에 이렇게 탈북을 했다, 강을 건넜다. 그거 없어요. 금은밤입니다. 아예 깜깜한 달빛도 없는 별빛도 달빛도 없는 달도 안 뜨고 구름이 껴가지고 별빛도 안 보이는 그런 밤이어야 돼요. 그런 밤에 흔히 야음을 틈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때 이제 도망을 치거나 탈북하거나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압록강 건너온 사람들은 별로 없고 넓어서 두만강 쪽에 뭐 어느 지역 거기 가면 뭐 아주 금방 건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압록강하고 두만강은 그렇게 차이가 난대요. 두만강 쪽으로 많이들 탈북을 한다는데 그때 하연딸일까? 이 보름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름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엔 반달이잖아요. 반달 이렇게 반달일 거예요. 반달. 그 다음에 초승달이잖아요. 초승달. 근데 이쪽에 이쪽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반달이겠죠. 반달. 이게 하연달이에요. 요게 상연달, 요게 하연달. 하연달. 그 다음에 금음달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 근데 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서부터 초승달, 상연달, 보름달, 하연달, 그 다음에 금음달. 이게 우린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호주 같은 데서 그러니까 적도 이남 남반구에서는 이게 금음달로 이게 금음에 이렇게 요게 그러니까 남반구에서는 지구의 남반구 지구의 적도 남쪽에서는 요게 상연달 요게 하연달 우리들은 요게 상연달 요게 하연달 그렇다고 합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아 근데 이게 왜 그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게 기억이 나지? 지구과학 다른 건 다 잊어먹었는데 이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금 이대호님도 발제를 하면서 이제 제시한 게 뭐냐면은 하연딸이라는 제목이 이 작품하고 과연 무슨 관계냐? 하연딸이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상의가 뭔가 계속 도전을 하잖아요, 그죠? 도전하니까 이 작품의 처음에 시작을 지영이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상의가 주인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작품이 나중에 어떻게 수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영의 입장에서는 하얀 딸이 아닌데 새로운 도전이니까 마지막에 결국 누구의 그 지금 누구지? 상준이하고 자기보다 어린 젊은 상준이하고 또 도망가잖아요. 한국으로 탈출하잖아요. 아들 둘 다 버리고 본래 남편하고 사이에 낳았던 아들 순동이라고도 그랬고 순둥이라고도 그랬어요. 표기 틀렸습니다. 그 순둥이하고 그 다음에 저기하고 최 사장하고 난 아들 그거 다 둘 다 버리고 상준이하고 도망오잖아요. 결국 새로운 거예요. 탈북했죠. 그리고 또 저기 누구야 저 중국 조폭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지만 또 거기서 탈출하죠. 그랬다가 또 지영이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먹고 살다가 또 봉구한테 또 당하죠. 또 그러고 다시 또 소개로 또 최 사장을 만나고 최 사장한테 가서 이제 최 사장은 사실 유부남이잖아요. 근데 애를 낳기 위해서 상의를 들고 온 거죠. 상의하고 만나서 애를 낳고. 그래서 상의가 주인공이라면은 하얀 딸하고 안 맞아요. 상의는 뭔가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얀 딸 역시 김상범님 부지런하셔. 김상범님은 발제 올리고 또 이것도 감상도 또 올리시고. 근데 김상범님 나하고 코드가 딱 맞아. 읽을수록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지영과 상의의 이해하기 힘든 관계, 파렴치한 봉구의 생각과 행동, 순둥 때문에 살아간다는 상의가 아이 둘을 버리고 달아나는 설정, 인물들이 이해되기보단 당황스럽다. 미안한 말이지만 막장 드라마가 생각나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리얼리티 얘기했죠. 이 리얼리티는 사실성인데 이 사실성에서 그 사자가 일사자가 아니라 이 백일사자예요. 이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진 찍듯이 베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이 사실은 사건만이 아니라 사건, 그 다음에 대화, 그 다음에 서술, 이게 다 사실적이어야 돼요. 즉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독자들이 읽고 아 맞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얘 왜 이래? 상이 도대체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려요. 봉구는 또 어때? 아니 지영이하고 부부인데 상의를 데리고 왔는데 상의를 또 겁탈을 해요. 그 상의한테 또 애가 생겨. 그렇게 생긴 거는 애를 또 저 최 사장한테 소개해. 그래서 최 사장 애로 속여. 이게 뭐야 이게? 그거 속아 넘어가는 최 사장도 그렇고 이게 과연 속을 만한 일인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희한한 것을 한동안 계속 하얀 딸 생각이 나셨대요. 자, 그다음 윤명훈님. 윤명훈님은 지금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직 한글 문법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 많다.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이령님 지적을 보면 잘 나와요. 참고하시고. 여러 수강생들 의견을 참고해서 퇴고를 해서 좋은 작품이 되기를 바란다. 요즘 그 트렌드라고 그러죠? 탈북민들 얘기,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얘기, 그 다음에 노인들 얘기, 그 다음에 고독사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탈북하고 관련된 이야기들도 소설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좀 잘 정리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뒤에 가면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우진님 얘기. 김동인의 감자가 떠올랐대요. 근데 김동인의 감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김동인의 감자는 산업공상의 둘째가는 농에서 시작해서 점점 떨어져 나중에 죽잖아요. 그리고 결국 비극적 결말이거든요.
저 높은 데 신분에서 산업공상의 두 번째 신분에서 점점 떨어져 가지고 몸 파는 여자가 됐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저 비극적 구성, 하향 구성인데 지금 여기 이 작품 내용만으로는 또 다른 도전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상승 구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자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연딸을 생각해봤는데 상희가 겪는 또 앞으로 겪을 불행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영의 입장에서 상희의 존재가 하연딸 같은 존재라는 의미일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일 큰 단점은 하연딸이라는 제목이 애매해요. 한정민님께서 전작 외로운 별에서도 느꼈지만 하연딸의 작가는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이야기가 맞아. 정확하게 있죠. 하연딸을 쓰신 분은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가슴에. 그걸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이라고 하죠. 한. 이 한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 있는 분이야. 이 한을 어떻게든지 소설로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은데 안 따라줘. 뭐가? 한글 맞춤법, 한글 띄어쓰기, 한국어 어법에 맞는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외로운 배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지금 어색한 거예요. 스토리텔러로서 이보다 중요한 장점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뜨거움이 넘치다 보니 과한 면이 많다. 등장인물의 감정 표현도 그렇고 스토리도 쫓아가기에 벅찰 만큼 이러저런 곡절이 많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감흥력이 떨어져 버려요. 독자들의 감흥력이. 독자들의 감흥력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도대체 얘 왜 이래? 상이 얘 뭐야? 봉구 얘는 왜 그래? 주어와 수로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보인다. 사실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하나 써주셨어요. 요거 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일필휘지라는 말이 있는데 일필휘지 이거 지난번에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일필휘 여기 일필휘지는 붓으로 이렇게 한 번에 탁 쓰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다? 예, 글씨에 쓰는 겁니다. 글씨. 근데 여기 지금 메시지라고 그랬잖아. 메시지라고요? 예? 메시지나 문장이나 이런 거에는 일필휘지라는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일필휘지는 글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씨. 그럼 여기는 지금 메시지를 일필휘지로 쓰지 않습니다. 단숨에 썼다. 이렇게 되죠. 어쨌거나 틀린 문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나중에 이령님 지적한 거 잘 보세요. 서미숙님이 또 지적을 하시는데 서미숙님은 어떤 지적을 하시냐면은 자식 둘을 남겨두고 떠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상희가 왜 저 상준이하고 같이 떠나려고 했는지 그게 나와야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 맞아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돼야죠. 근데 그게 없어요. 하연딸은 희망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아까 그거 지었네. 하연딸은 점점 지는 거잖아. 그 몸으로 가는 거잖아. 그 몸으로 가는 거 희망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하연딸이라는 제목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인영님 대화가 어색하다. 대화가 왜 어색한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령님이 지적한 거 좀 잘 보세요. 아까 이령님 저거 얘기했죠. 줄거리 얘기했죠. 이거 줄거리 보세요. 하연딸 줄거리 보세요. 상희는 북한 여자다. 이렇게 시작해 줄거리를. 이령님 줄거리 적극 권한다. 이령님 줄거리. 아까 얘기했죠.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 이령님의 줄거리, 요 스토리, 그리고 하연딸은 플롯. 소재는 소설적인데 서술된 내용은 퇴폐적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타, 부자연스러운 표현, 단어 선택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인물 이름 잘못된 거, 상의가 들어갔는데, 우악스럽게 상의의 허리를 끊어 안았다가 그러는데 갑자기 지영이가 아들을 깨우려고 서두른다고 이게 안 맞아요. 조심하도록 하세요.
예. 요거 좀 비춰주실래요? 요거 좀 잠깐만 비춰주세요. 잠깐만 비춰주시면은 여기. 제가 지금 지적할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 하얀 딸 요 앞부분 여기 요 앞부분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서 이제 대사 지적을 나와요.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대사가 나와요. 여기도 대사가 나오는데 요도 비춰주세요. 대화의 리얼리티가 없다 그랬죠? 여기도 이건 대화 남발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한번 읽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희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보세요. 처음에 소설 시작을 이렇게 해요. 사랑은 하나님만의 것일까?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기필코 아픔으로 귀결되는 혹은 영영 끝나는 것일까? 미움도 사랑도 빛도 시간도 아득한 공간에서 멈춰버린 꿈속을 헤매며 그것을 찾으려 절망과 고통을 끌어안고 몸부림쳐도 사랑은 너무 먼 곳에 있었다. 꿈에서 깨어보니 사랑은 필리핀스였다. 누구 얘기예요 이거? 물론 이 밑에 보면 지영이 얘기 같은데 지영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와? 이게 상위 얘기인가? 그럼 상위 얘기라면 이게 이제 흔히 해서 작자가 간섭하는 거예요. 왜 지영이 얘기하다 왜 이 얘기를 해?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일, 신이 안겨준 상사화를 가슴에 품고 끙끙거리며 일생을 사랑에 빠져 생명까지 맡기고 영혼까지 팔려도 그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맺어지는 인생이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도저히 피하기 없다.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죠. 이 글 쓰신 분 가슴속에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다. 근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바삐 출근길에 오른 지영이 문득 걸음을 멈춰 서서 그 위에 있는 거 다 빼도 돼요. 아무 쓸모 없어요. 오히려 독자들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또 그분이 지적하셨듯이 지나쳐가지고 너무 과해가지고 우리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할 적에 이렇게 대화하나요? 사람에겐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주지 않는 것처럼 오늘이 힘들더라도 내일은 덜 힘들 거란 믿음으로 우리 함께 웃으며 살아보자. 내가 진정 너의 모든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져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니까 내 형편도 어려워 힘은 없지만 내가 사는 집 근처로 옮겨올 수 있다면 힘 잘하는 대로 도와주고 싶네. 그러니까 내 집 근처로 이사 올 수 있겠나? 라고 물어요.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 있어요? 야, 나도 아파. 근데 네 아픔이나 내 아픔이나 우리 같이 살자. 그러고 나서 서술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서술해야 될 걸 전부 대화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참 좋은 얘기죠. 대화 보면 이 사람들 다 천사들이야.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감상에 그렇게 지적했죠. 지나친 거예요. 과욕이야 과욕.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다음 주 어느 분 하시는지 아시죠? 다음 주에 우리가 송수영님, 김현준님 꼭 시작하세요. 준비 잘하세요. 빨리 끝나야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